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법무법인 DLG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법률 자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이제 본사 서울을 방문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세미나를 만들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자주 오실 텐데 그간 또 한국 한번 나오는 일이 또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오시는 김에 미국 쪽에 관심 있는 회사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며칠 전 지난주에 급하게 세미나를 시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이거 제대로 많은 분들이 못 오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두 시간 만에 다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저 밖에 있는 좀 좁은 공간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공간이 조금 비어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큰 공간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미나로 다룰 주제는 이제 이현수 변호사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시면서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거기에는 비자도 포함되어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주요한 이슈들을 좀 다루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제 회사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로 플립에 대해서 어떤 경우 플립을 하는 게 좋고 플립은 어떤 유형이 있고 이런 것인지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세미나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Q&A를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션 끝나고 바로 질문 받고 또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할 거라서 혹시 이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이제 바로 또 여쭤보고 답변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사, 저희 미국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수 변호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DLG 미국 사무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온 이현수 변호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재미없는 거 싫어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도 가까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촬영을 하신다고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 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세미나를 드릴 때 세미나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고 재미없게 듣고 가시는 거 말고 시간이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후에 Q&A 시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강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한 페이지 파워포인트 가지고 1시간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제가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 자유롭게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한 이제 20여 년 이제 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에 있고 우선은 저희 DLG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DLG 미국 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니까 제가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DLG, 법무법인 DLG는 전 세계적으로 10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랑 아시아랑 북미 다 사무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나라로 이제 진출을 하시거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한 로펌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 분야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General Corporation Law뿐만 아니라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농업에 관련됐든지 블록체인에 관련됐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DLG 실리콘밸리 사무소는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는데 그 플러그 앤 플레이 그 헤드쿼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플러그 앤 플레이 헤드쿼터에 스타트업 멘토로 있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 한국 기업들만이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비즈니스를 셋업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무소는 두 가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그레이션 러를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상법 이러면 그거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뭐 하는 거지? 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 분야는 이제 법인 설립부터 법인 설립하시고 이제 주주 구성이나 이제 회사 구조 잡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풀립 도와드리고요. 계약도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시다 보면 계약하셔야 되잖아요. 직원을 또 고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IP나 또 투자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는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이제 미국 진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미국 진출하시면서 법인 설립하시면서 저희가 또 풀립을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전차적으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해서 미국 설립 진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회사는 이제 미국에 많이들 나오세요. 근데 이제 미국에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실 때 보면은 어떤 구조로 설립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크게 보면은 요렇게 요게 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지사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지사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1번과 2번을 섞어서 지사라고 얘기를 하세요. 독립법인 지사로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분점을 설치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연락사무소 요즘은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 연락사무소를 이제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독립법인 지사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 이제 회사가 있지만 미국에 회사를 세우셔서 그 미국 회사의 주식을 한국 회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회사의 주식을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은 다 있죠. 우리 회사의 지사로 독립법인으로 미국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인이 설립이 된 것이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형태의 비자나 영주권이나 공식적인 법인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독립법인 지사에 대해서 지사를 설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 liability 이슈가 있어서 liability를 한번 끊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유권적으로 봤을 때, 컨트롤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를 소유하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데 회사법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회사인 거죠. 한국 회사 하나, 미국 회사 하나.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소송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계약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인 분쟁에 놓였을 때 미국 회사가 책임을 지지 이게 한국 회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돈을 받아야 돼. 근데 지사가 돈이 없어. 그럼 본사라도 돼라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소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본사까지도 이제 소송을 걸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두 개의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 liability 이슈에 있어서는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법인 지사를 설립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분점은 뭐냐면 한국 회사가 그대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법인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한국 회사라는 외국 회사가 그대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그냥 미국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소송을 받으시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을 미국에서 소송을 받으셨다. 이러면 당연히 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국 회사가 외국 회사 형태로 들어와도 주정부에 우리 한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영업하게 해줘라고 영업 허가를 받으셔야 돼서 주정부에 등록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주정부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나 그다음에 공식적인 법인 활동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아까 독립법인 지사를 설립을 또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Buy American이라는 그런 이제 그 정책 때문에 원래 있었던 정책인데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있을 때 그걸 되게 강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미국에 있는 회사들하고만 너네 계약해. 미국 밖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하지 마.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한국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하고 송금도 미국 밖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Buy American이라는 그 액트가 되게 강화되면서 미국 회사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 너네랑 계약하고 싶은데 너네 미국에 회사 있어? 그래서 없다 그러면 회사 세워서 우리랑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도 요즘은 회사를 세우는 걸 요청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 예로 저희 클라이언트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분점 브랜치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브랜치를 설립을 하시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사무실로도 쓰고 직원 숙소로도 쓰게 이제 부동산을 하나 사자라고 결정이 나서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 외국 회사가 미국에 부동산을 사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뭘 갖고 오라는 서류도 말고 증빙 서류도 많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그 담당자분이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스탑 시켜버리고 분점을 닫아버리고 지사를 다시 내고 근데 지사를 내고 그 부동산을 사려고 했을 때는 미국 회사가 미국 부동산을 사는 거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굳이 분점을 내셔야 될 이유는 없으세요. 그래서 지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분점을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 이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브랜치를 하시는 경우는 그 이제 내부적으로 이사회 분들께서 아니야 우리는 좀 독립법인이 조금 그래도 불안하다 분점으로 하자라고 결정하시는 경우. 또는 이제 모태펀드 같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런 회사인데 뭐 미국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게 우리 정책상 안 된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분점을 설치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세요. 그리고 연락사무소는 뭐 그냥 어디 아무데도 등록되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 그냥 출장으로 나오셔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어디에도 등록된 공식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인 활동이나 뭐 비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는 않고 요즘은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15년, 뭐 20년 전에는 그냥 연락사무소 사무실 하나 뭐 이제 코트라 안에 하나 렌트해놓고 그렇게 쓰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혹시 뭐 여태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되게 심각한 얼굴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 법인 설립 형태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C corporation이 있고 S corporation이 있고 LLC 있고 파트너십이 있는데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할 수 있는 회사 설립 형태는 거의 대부분 위에 1번 C corporation이에요. 일반 주식회사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라고 알고 있는 회사예요. 왜냐 S corporation은 뭐냐면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자로 하지 않고 굳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그것도 이제 책임에 대해서요. liability를 막기 위해서인데 회사라는 이제 프로텍션이 있어서 혹시 소송을 받거나 뭐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회사 선에서만 책임을 지지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CEO라든지 주주라든지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보호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해야 돼. 근데 뭐 주주나 거기 임원들은 다 막 빌리언웨어야.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돈이 없으니 니네가 돈 좀 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선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텍션 때문에 이제 회사를 하시는 건데 S 코퍼레이션은 뭐냐면 회사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처럼 세금을 낼 수 있는 세금의 혜택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주주 중에 미국인 외에 또는 뭐 영주권자까지는 가능을 한 것 같은데 그 텍스 레지던이 아닌 다른 이제 외국인이 주주가 들어가 있으면 S 코퍼레이션이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스타트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본사가 주주이든지 주주 중에 이제 뭐 외국인이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S 코퍼레이션에 해당이 안 되시고 LLC는 LLC로도 하실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조인 벤처를 하시거나 이제 동업 형태로 하시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세요. LLC도 한국도 요즘은 LLC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LLC를 한국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LLC는 뭐냐면 회사라는 프로텍션의 장점과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이제 모아둔 회사예요. 그런데 그 LLC라고 해서 다 개인 사업자처럼 텍스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으세요. 일반 회사처럼 세금을 보고해야 되는 것, 개인 사업자처럼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것. 근데 한국 스타트업들은 어차피 회사처럼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LLC에 대한 혜택이 그리 있진 않고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LLC보다는 일반 C 코퍼레이션을 더 선호해요. C 코퍼레이션 투자하는 거를. 그래서 LLC는 뭐 조인 벤처나 뭐 이런 거 할 때 같이 뭘 할 때 우리가 운영법을 좀 플렉서블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LLC를 하자 하는 경우가 있지.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미국으로 진출하실 때는 LLC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고 투자자들이 두 가지를 놓고 형태만 놓고 봤을 땐 LLC보다는 C 코퍼레이션을 선호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이메일을 하나 오늘 받았는데 우리가 LLC로 세웠는데 투자자들이 C 코퍼레이션을 선호해서 LLC를 C로 전환을 하든지 LLC를 닫고 C 코퍼레이션을 새로 해줄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이메일을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LLC는 C 코퍼레이션이 가장 적합한 형태이지만 LLC도 가능은 하세요. LLC도 일반 주식회사처럼 이제 일반 주식회사는 스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스탁처럼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하듯이 유닛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탁 옵션 주는 것처럼 유닛 옵션이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투자자들에게 투자 받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트래디셔널하게 일반 회사 형태로 있는 걸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이제 투자나 뭐 그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일 경우에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설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시냐면 맨 처음에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주에 이제 설립을 할 거야라는 주를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를 선택을 하셔서 그 주에 내가 회사를 설립할 건데 내가 쓰고자 하는 회사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를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DLG 글로벌로 이제 설립을 할 거야. 그랬는데 그 주 안에 DLG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이미 사용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되세요. 그럴 경우는 이제 DLG 글로벌하고 그 뒤에 단어를 하나를 더 붙여서 좀 다르게 이름을 다르게 해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 회사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이제 검색하시는 방법은 구글 창에 여러분이 나는 델라웨어에다가 법인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델라웨어 비즈니스 네임 서치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쭉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뒤에 GOV로 끝나는 governm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GOV로 끝나는 그 웹사이트이 주정부 웹사이트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비즈니스 서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런 이름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이름을 쳐봤을 때 뭐 검색 결과 없음 이렇게 나오면 사용 가능하신 이름이에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름이 이렇게 뜨거나 하면은 이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그게 이름이 내 이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름의 회사가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가 됐거나 뭐 세금이 밀려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뭐 이런 상태이면은 이름은 또 사용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회사 설립하실 때 변호사랑 같이 의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델라웨어 법인을 많이 설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델라웨어 법인에 설립을 하셔도 델라웨어 직접 가셔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거기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또 델라웨어 주정부가 이거를 보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직접 들어가셔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델라웨어의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경우는 다른 주로 가서 영업허가를 받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세요. 델라웨어 법인인데 캘리포니아에 와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우리 델라웨어 법인인데 나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줘라고 영업 허가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절차예요. 하지만 이제 미국도 50개 주고 다 이제 주별로 정책이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주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서류를 접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주정부에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미국 국세청에 FEIN이라는 넘버를 받으세요. 이게 이제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라는 이제 회사 세금 번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급을 받으시고 나면 그 서류를 가지고 법인 은행 어카운트를 여실 수가 있으세요. 법인 은행 어카운트를 여시고 나서 미국은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5천만 원인가 법인 설립하면 5천만 원 넣어놔야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 여시고 원하시는 액수 넣으시면 돼요. 뭐 10만 원, 뭐 100불 넣고 싶다. 아니면 뭐 200불 넣고 싶다. 아니면 2,000불, 2만 불, 20만 불 여러분들이 필요한 액수를 넣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은행 어카운트 여시면서 은행마다 약간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은행에 뭐 5,000불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저희가 수수료를 뭐 감해 드립니다. 뭐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액수로 넣어 놓으시기도 하는데 미니멈 넣으셔야 되는 자본금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자나 영주권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원하시는 액수 넣어놓고 편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는데 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하시게 되면 굳이 필요치 않은 이제 구색을 좀 갖춰서 보여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미국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이만큼 있어. 비자 신청하는 사람 월급 줄 돈이 있고 운영 비용이 있어. 이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는 은행 어카운트에 목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충분한 운영 자금이 있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서 그때는 목돈을 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플립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김동완 변호사님하고 이제 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거라. 근데 플립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제가 이제 시간이 아마 한 40분 정도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밸리랑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액면가랑 발행가가 미국은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액면가는 거의 쓰지를 않아요. 어떤 주는 아예 법인 설립을 할 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액면가를 이제 적지도 않습니다. 아예 델라웨어 같은 경우도 뭐 세금 계산할 때만 이제 액면가가 쓰이기는 하는데 액면가는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의 가격이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야라는 최저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발행가는 주식을 발행할 당시에 그 당시에 주식의 발행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액면가랑 발행가가 다른 게 너무 당연한데 미국 쪽에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해외 투자 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액면가랑 발행가가 다르면 이제 은행에 왜 이게 다른지 가치 평가서 뭐 이런 거를 내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귀찮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할 때 액면가랑 발행가랑 맞춰 드리기는 하는데 미국은 전혀 다른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질문서를 보내드리면 거기에 이 회사는 최대 발행 가능한 주식 수를 얼마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100만 주 할 겁니다. 그럼 그중에 주식을 얼마를 발행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주 중에 50만 주는 코파운더 갖고요. 50만 주는 제가 가질 거예요. 그리고 다 발행을 이제 하는 걸로 당연히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즘 한국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가능한 주식 수다라고 하면 그중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주식을 발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만 주 요번에 발행하고 나머지 90만 주는 그냥 쟁여놓는 거죠. 다음 투자 받을 때 쓰거나 뭐 다음에 스탁 옵션 발행할 때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게 100만 주 중에 내가 10만 주만 갖고 있는데 나머지 90만 주라는 이 큰 숫자가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오너십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발행이 된 주식만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막 1,000만 주가 있다고 해도
그중에 10만 주만 발행이 돼 있으면,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100% 오너예요. 발행된 주식의 오너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많이 이렇게 쟁여놓으시는 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숫자를 많이 쟁여놓지 않고 다 써버리면 그 다음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 다 썼네? 그럼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늘려야 되겠네? 라고 하면 주주 동의서 작성해야 되고 이사회 동의서 작성해야 되고 주정부에 파일된 정관을 또 고쳐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돼서 복잡하진 않지만 필요 없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를 넉넉히 잡아놓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식은 발행된 걸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세요. 그리고 4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파운더 분들은 주식을 이제 막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 가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탁 옵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엔지니어들 스탁 옵션 주잖아요. 그래서 뭐 4년 이제 베스팅에 1년 클리프다라는 건 4년 다 일을 해야 이 주식이 니게 되는 거야. 근데 1년이 지나야 25%가 네 거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50%가 네 거가 되는 거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스탁 옵션. 들어보셨죠? 고개 끄덕이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런 스탁 옵션을 주는 거를 베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베스팅을 저희는 코파운더도 하실 걸 권해드려요. 왜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는데, 다시 이렇게 뜻이 맞아가지고 뭐 한 2명, 3명, 4명에서 코파운더들이 모여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해요. 근데 한 3개월, 6개월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맞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좀 분열이 일어나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굳이 이거를 계속 하지 못하고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파운더가 중간에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베스팅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주식을 다 나눠버리고 끝 했으면 그분이 회사를 떠나셔도 주주는 주주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분이 뭐 25%씩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하셨죠.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두 분은 나가셨어요.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한 거랑 다르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이 회사를 막 정말 고생해서 읽어가지고 이거를 뭐 진짜 뭐 큰 액수에 팔았어요. 딴 데다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엑싯을 하셨는데, 그럼 3개월 하고 나가신 그 두 분도 25% 주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판매 가격에 대해서 주주로서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득만 보는 거면 괜찮은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세 분이 있었는데 주주 중에 한 분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가셨어요. 근데 그냥 그 코파운더인데 나가셨는데 주주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으니까 주주가 동의해줘야 되는 서류에 일부러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상당히 퍼센테이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매번 뭐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분이 동의를 안 해주시고, 하다못해 어디에서 M&A 제의가 왔는데 이분이 네, 난 안 팔어. 되게 좋은 이제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파운더들도 코파운더들도 직원처럼 주식 베스팅을 하시게 되면, 파운더들도 1년 하다가 3개월 하다 나갔으면 그래 1년 못 채웠네, 그럼 너는 주식이 없어. 또는 1년이 지났으면 그래 1년만큼만 주식이 너가 베스팅 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파운더들도 베스팅 하실 거를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83B 일렉션은 요거는 스탁 옵션 받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아직 스탁 옵션이 다 내 거가 아니지만 내가 이걸 다 받은 것처럼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율이 낮은 세율로 적용이 돼서 세금을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 이게 이제 트랜스퍼가 일어났을 때 나고 나서 30일 이내만 하실 수 있어요. 30일이 넘으면 이 83B 일렉션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못 받으시게 되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되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법인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면서 변호사랑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주회의는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실제로 주주가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어도 회의록을 남기셔야 되고요. 미국은 조금 다른 게 보드 오브 디렉터스가 되게 중요한 게 이사 회의를 이사가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다 해요. 우리 회사 사무실 주소 옮길 건데 그럼 이제 이사 승인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식 발행할 건데 그럼 이사 승인서가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이제 투자 받을 건데 그럼 이사 승인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끔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이사진들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교수님이고요. 어디에 저명하신 분이고요. 이런 이름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바쁘셔서 빨리빨리 이거 회의록에 사인을 못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어드바이저로 하시는 게 좋고요. 보드 오브 디렉터스는 그 여러분들이 대표님이 운영하실 때 내 오른팔로 내 뜻을 같이 잘 따라줄 사람이나 바로바로 이거를 이제 사인을 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사람, 보통 이제 내부 분들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코파운더들도 주식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운더들이 다 끝까지 가시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회사를 퇴사를 하면 주식을 회사에서 되사는 걸로 그 소액 주주들이 여럿 남아 있지 않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되게 귀찮은 일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할 때 한국하고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한국 살 때 그런 광고를 신문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30세 미만의 미혼 남성 구함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미국은 소송 이제 그 직업을 일을 하지 않아도 어플라이를 하지 않아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30대 미만에 이거는 나이 차별이고 남성 여성 이거는 성차별이네 미혼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차별이네 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인 광고에서 내가 리퀘스트 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잡을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거여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 기숙사 사감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만 구합니다. 그건 말이 돼요. 안전상으로. 하지만 엔지니어를 뽑는데 우리는 남자만 뽑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엔지니어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인 광고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구인 광고 내실 때 변호사랑 한번 검토하고 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체크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나이, 성별, 예를 들어서 그 구인 광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사람 괜찮네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래요? 그럼 어렵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소송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차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한테 오신 고객이 있었는데 이분이 애플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큰 회사들은 인터뷰가 5번, 6번 또는 그 이상 여러 번이 있어요.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그때 전화 인터뷰를 하셨어요. 좀 오래 예전이라서 이분이 전화 인터뷰를 하시고 계속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 인터뷰로 가셨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줌 미팅, 화상 미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근데 너 몇 살이야? 나 63살이야. 그래? 그러고 나서 그 파이널에서 안 되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내 나이 때문에 나를 뽑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해서 애플을 소송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애플을 상대로 편지를 보냈고 니네 이거 디스크리미네이션이야 라고 하고 애플에서 이분에게 세를 하자라고 이제 돈을 주고 세를 한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약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분을 나이 때문에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그러니까 고용하지 않았는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나이를 물어봤고 그 다음으로 근데 끝까지 갔는데 나이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내가 고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때문이지라고 이제 너네들 그렇게 하면 소송할 거야라는 이제 변호사 편지가 가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는 이제 귀찮으니까 그래 우리 이 돈 주고 세를 하자라고 해서 그분은 고용은 안 되셨지만 이제 돈을 좀 받으셨죠. 그 인터뷰할 때 물어보지 말으셔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자세하게 다 아실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 같은 경우도 그냥 마음대로 원한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구직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만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요거는 하나 드릴게요. 한국은 이제 몇 년 계약 이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년 계약이라든지 뭐 1년 계약, 보통 2년 계약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at will이라고 해서 at will employment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고용주도 해고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직원도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권해드리는 게 만약에 딱 2년 이 사람하고는 우리 2년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묶어두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용을 해서 해봤는데 이 사람이 퍼포먼스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일을 너무 못해, 또는 막 사람들하고 막 계속 막 너무 막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 그럼 자를 수가 없잖아요. 2년 동안은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일이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은 at will employment를 거의 다 하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그러실 때가 있어요. 아, 우리는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나가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얼마 동안 묶어둬야 돼.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term agreement를 하시지만 회사에서 with cause로 자를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유 있을 때 자를 수 있다. 보통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라는 한 줄만 넣으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너는 이제부터 이제까지 꼭 채워서 근무를 해야 되지만 회사에서는 퍼포먼스가 안 좋을 때는 해고할 수 있어라는 그 내용을 넣으시면 되세요. 그 한 줄만 들어가면 또 계약서가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근무 시작하면서 제공하셔야 되는 이제 서류들이 있어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거, 이제 주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변호사랑 하시면 되세요. 다섯 번째 하나.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오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누구를 해고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이 직원을 이제 오늘 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첵은 뭐 다다음 주에 나가니까 그때 다 정산해서 이 직원의 보통 페이첵 나가는 날에 정산을 해서 지불을 해야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해고를 하는 시점에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정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준비를 하셨다가 해고하는 날 그동안 일했던 월급이나 아니면 reimbursement나 아니면은 뭐 이제 PTO 베케이션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 존으로 정산해 주게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하셔서 해고하는 날 또는 이제 72시간 이내에 이 사람이 픽업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은행에 넣어주시든지 책을 우편으로 보내든지 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너와 나와의 이제 인플로이랑 인플로이어의 관계가 끝났는데 내가 터미네이트 됐을 때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일정 시간 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직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 받아야 될 돈을 기간 안에 못 받았어요 라고 이제 노동청에 고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셔야 돼요. 캘리포니아가 이제 가장 직원에게 우호적인 그런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첵 주시는 날은 되게 잘 지키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6번째 severance agreement를 활용하라는 뭐냐면 이제 해고 퇴직금을 주시는 거예요. 퇴직금을 주면서 회사를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우리가 돈을 좀 더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퇴직금은 그럼 얼마를 줘야 되나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회사가 주시고 싶은 만큼이세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한국은 그게 있다면서요. 몇 년 근무하면 퇴직금 얼마, 뭐 몇 년 근무하면 퇴직금 얼마, 이게 있다면서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주실 수 있는, 어퍼할 수 있는 내용만큼의 퇴직금을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severance agreement에 거의 대부분 서명을 하시죠. 돈을 받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노동법 매년 바뀌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꼭 아셔야 되진 않고, 제가 시간을 좀 넘겨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좀 넘기겠습니다. 비자랑 영주권,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자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요 세 가지 많이 하세요. E2랑 L 비자를 많이 하시고 H1B 비자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E2는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50%를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50%. 이거는 뭐냐면 미국 회사의 50% 이상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직원을 비자로 데려와도 돼라는 한국과 미국 간의 조약이에요. 그래서 한국 회사, 미국 회사의 주주가 한국 사람이나 한국 회사이면 한국 국적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E2 비자 하면은 보통 투자 비자로 많이 아시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 비자 하면은 뭐죠,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세탁소 뭐 이런 거, 식당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그 투자 비자는 내가 투자한 돈이 미국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투자한 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E2 직원 비자가 있어요. E2 직원 비자. 그거는 주주를 다 합쳤을 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50%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유지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E2 직원 비자. 근데 받으시고 나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E2 직원 비자로 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50%의 지분이 유지하고 되고 있으면 E2 비자는 계속 갱신하실 수 있어요. E2 비자는 갱신이 계속 하실 수 있어서 뭐 20년, 30년 뭐 계속 하실 수는 있으세요. 어떤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직원들이 한 6, 7명 이제 E2 비자로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직원을 한국에서 이렇게 엔지니어들 하이어 해갖고 직원들이 거의 다 E2 비자로 있는데, 미국에서 투자를 계속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는 아니죠. 최근 라운드에 이제 그 투자를 미국 회사에 되게 많이 받아서 50% 이상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주주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50%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E2 비자가 더 이상 이 회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직원들이 다 출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변호사한테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L 비자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종류의 비자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투자 들어오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그래갖고 비자 직원들 비자 한 6, 7명 비자를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E2 비자는 이제 요즘은 5년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길어서 그래서 유지가 조금 더 편하시고요. E2 투자자 비자 말씀드렸고, E2 직원 비자는 토탈 다 합쳐서 다 따져봤을 때 한국 사람이 소유한 게 50% 이상이면 되니까 이거를 저희는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L 비자는 1년을, L1 비자 1년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거의 주재원 비자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주재원 비자는 미국하고 연관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그 직원을 파견 보내도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이 50% 겹치는 회사,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 본사나 아니면 이제 제휴사에서 1년 근무를 했으면 그 사람을 파견 보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직원분이 한국 회사에서 1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L비자 되나요, 우리 직원?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 1년 동안에 미국에 출장을 뭐 3개월, 뭐 1개월 이렇게 와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피지컬리 있었던 날수는 빼야 돼요. 그래서 4개월 더 한국에서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비자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L비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니저나 그 관리 임원직 또는 특수 기술. 그래서 이제 L1A는 보통 매니저나 임원급이 하시고, L1B는 이제 엔지니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하세요. 그 다음에 H1B는 이제 취업 비자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H1 비자는 단점이 뭐냐면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3월에 이렇게 받아서 H1B 할 사람들 이제 뭐 신청하세요라는 그 문호가 한 일주일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그때 H1B 우리 할 거예요라고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1년에 이민국에서 한 6만 5천 뭐 이렇게 우리는 H1B를 줄 거야 라고 숫자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훨씬 많이 저희 할게요 라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요.
컴퓨터가 랜덤으로 돌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택된 H-1B 신청서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있죠. 보통 한 30% 정도의 확률이에요. 당첨이 될 확률이. 그리고 당첨이 됐어도 가장 빨리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달은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우리가 누구를 이제 직원을 데리고 와야 돼. 뭐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H-1B는 언제 쓰시냐면 국적에 상관없이 고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나 미국에서 우리 중국이나 뭐 인도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싶어요. 그러실 때는 H-1B를 쓰실 수가 있어요. E2도 국적과 상관 있고 L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만 파견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나라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시려면 H-1B를 그래서 많이 쓰세요. 그리고 오비자는 뭐냐면 이 분야에 내가 좀 특출나기 때문에 나한테 비자를 줘라고 나의 업적을 이제 보여주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비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아서 서류상으로 나의 업적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비자가 되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E2나 L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쉽게 E2나 L 하세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비자도 이제 옵션이 되세요. 오비자는 다른 거보다 개인의 역량에 포커스가 된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을 받았어 라든지 이 분야에서 뭐 이런 뭐 성취를 한 게 있어 라든지 나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받았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기는 하세요. 그리고 J비자는 보통 여러분들 많이 알고 이제 교환 비자라고 하는데 J비자는 사실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시는 경우는 아니세요. 근데 지금 최근 저희 클라이언트 한 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H-1B를 이제 한국에 있는 직원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H-1B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주가 이제 대표님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이 있으신 분이어서 E2 비자는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은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L비자도 안 되고 그래서 H-1B를 했는데 추첨해서 되지 않고 근데 이 직원이 다행히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학교인가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J1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비자인데 J1에 이제 보통 인턴 비자 할 때 J1 비자를 많이 쓰세요. 인턴 비자는 이제 1년 머무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니 비자가 있어요. 트레이니 비자는 미국에 와서 문화 체험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겠다 일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맥시멈 18개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IER이라는 걸 뭐냐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거는 비자는 아니고 패롤이라고 하는데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민법에 이렇게 개런티 되는 건데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권 바뀌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스탑 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었을 때 다시 또 이제 부활을 해서 지금 아직 있기는 한데 이 IER이라는 이제 회사 대표들이나 코파운더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이 자격 요건을 보시면 이거를 맞춰서 하느니 그냥 비자가 더 나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되게 qualified 된 투자자에게 31만 1,071불을 투자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나 이런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뭐 이게 뭐 과거 5년 이내에 설립이 됐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하다 보면 사실 스타트업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투자자한테 30만 불을 투자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투자 받으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 또 이게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통령이나 누가 스탑 하면 그냥 바로 나가셔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아이디어하게 권해드리는 옵션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할 때 증명해야 되는 건 어떤 비자라도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실제 존재한다. 그리고 운영할 준비가 됐거나 운영 중이다. 이게 비자를 주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회사에 충분한 운영 비용이 있다. 이제 물어보세요. 충분한 운영 비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회사의 비즈니스 플랜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뭐 50만 불도
뭐 100만 불도 넉넉한 액수죠. 그렇지만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50만 불은 되게 부족한 액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신다 그럼 식당을 오픈하면 그날부터 돈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회사는 R&D만 한 우리는 3년 5년 해야 돼 라는 그런 비즈니스라면 3년 5년 버텨야 되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인지 따라 충분한 운영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이 비자 신청하는 그 잡 포지션이 우리는 필요하고, 그 잡 포지션에 이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적합해. 요 네 가지를 어떤 비자든 서류상으로 증명이 돼야지 돼요. 영주권은 이제 영주권에는 종류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업 영주권, 가족 영주권, 투자 영주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영주권이나 이제 투자 영주권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많이 없으시니까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 영주권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있는데, 1순위 안에도 또 한 3가지, 2순위 안에도 3가지, 그래서 영주권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끔 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 아는 사람은 영주권 되게 금방 받았다 그러던데요.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그때 상황이 맞는 거에 따라서 영주권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속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고, 짧게 걸리는 수속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어요. EB1은 뭐냐면, 아까 오비자 이제 말씀드렸는데, EB1의 1순위 영주권은 나는 이 분야에 아주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나한테 주는 게 니들한테 좋을걸? 이라는 내용으로 서류를 준비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과학이나 뭐 교육이나 뭐 비즈니스나 뭐 문화, 뭐 운동,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나는 되게 이 분야에 있어서 특출나다는 걸 서류상으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EB1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난 노벨상을 받았어 뭐 이러면은 할 수 있는데, EB1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EB1이 좀 증명하기 어렵지만 요 세 번째 멀티내셔널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줄여갖고 MNE라고 불러요. 멀티내셔널 매니저 or executive인데, MNE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밖에, 그러니까 우리 경우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회사에서 1년 이상 내가 매니저급 이상으로 일을 했고, 미국에 와서 이 회사에도 매니저급 이상으로 일을 할 거야를 보여준다면 M&E 영주권이라는 상당히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영주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M&E 영주권을 하시려면 매니저급 이상이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냐면, 잡 타이틀만 매니저나 또는 뭐 이사 이런 잡 타이틀만으로는 안 돼요. 이민국에서는 잡 타이틀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 내부적으로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겠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프로페셔널들을 몇 명을 내가 매니저하고 슈퍼바이즈 했고, 내가 하는 일이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었는지를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이즈가 조금 되는 회사들이 M&E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스타트업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들도 미국에서 직원이 수가 조금 많아지면 M&E를 하셔서 되게 간단하게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2순위도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되게 그 어드밴스드한 그런 knowledge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2순위에 있는 것 중에 NIW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NIW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되게 특출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서 받으시는 영주권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그 1순위도 그렇고 아까 이제 2순위 NIW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만나보면 어떤 분은 막 되게 열심히 막 엔지니어링 이 분야에 되게 뛰어난 분이세요.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만난 엔지니어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뛰어나. 정말 너무 잘해. 근데 이분이 일만 하신 거예요. 책상에서 일만 하셨기 때문에 대외 활동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뭘 증명할 게 없어. 그냥 이 사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NIW나 뭐 1순위 영주권을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근데 그렇게 실력이 그분보다 특출나진 않지만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신문 기사도 많이 나고, 어디 무슨 행사 있을 때 뭐 스피커로도 많이 가시거나 저지로 많이 가셨거나,
이런 분들 또는 뭐 아티클도 많이 쓰시고 여기저기 뭐 하시면 상 받으신 곳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서류상으로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NIW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3순위는 이제 이런 뭐 스킬드 워커나 프로페셔널이나 언스킬드 워커 이런 것들이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걸 왜 나눴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어떤 영주권을 하시던 봐주시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왜 나눴냐면 프로세싱 하는 속도가 틀려요. 기다리셔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순위는 저희가 어떤 분들을 썼냐면 일식집 셰프 하시는 분, 일식집 셰프 하시는 분은 꼭 대학 졸업 안 하셔도 되고 일식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은 unskilled worker로 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skilled worker로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3순위의 영주권은 주로 미니멈 2년 이상 그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프로페션도 있어서 엔지니어나 뭐 일반적인 분들이 3순위 영주권도 많이 하기는 하세요. 영주권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자꾸 이거를 이제 자세히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면 점점 더 머리만 아파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주권엔 여러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당시에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랑 같이 고르시면 되세요. 그 영주권 절차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고 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여기 앞에. 예.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소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차세대 배터리 쪽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유종태라고 합니다. 그 LLC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스톡과 유사한 개념으로 유닛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듣기로는 상대적으로 LLC가 이제 설립이 용이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얼핏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제 유닛이 이제 스톡처럼 C 코퍼레이션을 할 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혹은 뭐 유닛은 스톡은 이제 한번 지분 설정이 끝나면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닛은 그런 거에 대한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건지 그 LLC 설립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유닛은 스톡처럼 뭐라 그러셨죠? 스톡이랑 동일한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오케이. LLC가 설립이 용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사실 일반 회사 설립하시는 거랑 LLC랑 그러니까 설립은 상당히 용이해요. 둘 다. 하나가 너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LL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주정부에 똑같이 등록 서류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회사 정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LLC는 Operating Agreement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회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야를 LLC 멤버들이 이제 계약서처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LS 멤버가 지금 2명인데 나중에 돈이 떨어져서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 그래서 그 돈을 이 사람만 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 넣으면 퍼센테이지가 이쪽으로 확 기울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LS의 Operating Agreement에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몇 %까지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는 론으로 넣자. 뭐 이런 내용 같은 거를 Operating Agreement에 편하게 이렇게 계약서처럼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LLC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동업이나 뭐 조인벤처 하실 때 많이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립은 이것도 뭐 동일하게 용이합니다. 근데 그 유닛이라는 거는 안 발행하셔도 되세요. 그냥 Operating Agreement에 너는 몇 %, 나는 몇 %, 멤버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라고만 넣으셔도 되세요. 하지만 뭐 투자자라든지 뭐 이렇게 일반 C 코퍼레이션처럼 우리도 뭔가 이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주식 발행처럼 우리도 유닛 발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만 유닛을 발행하시면 되세요. 그게 유닛을 일반 이제 주식처럼 그걸 이제 카피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식처럼 비슷하게 오너십이고요. 그거가 이제 주식처럼 주식 증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스탁 옵션이 일반 회사는 있는데 우린 LS인데 스탁 옵션을 주고 싶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도 유닛 옵션이라는 걸 주자라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그거를 LLC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설명 이해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보통 미국에 진출할 때 우리는 투자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C 코퍼레이션을 안 하고 그냥 LLC로 해야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 말은 맞나요? 그러신 경우도 있는데 투자를 안 받으실 거면 뭐 그쵸, 어떤 형태로 하셔도 되는데, LLC는 또 LLC fee가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텍스 외에도 LLC fee를 조금 더 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걸 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전체 수입이 좀 많은, 액수가 많은 형태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 해서 LLC fee를 더 내시지 말고 그냥 C 코퍼레이션 하시는 게 낫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LLC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처럼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나 무슨 사업하고 싶어 할 때 많이 쓰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투자 안 받으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LLC fee 내시는 게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저 뒤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스톡옵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한국 회사가 뭐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상황이면 기존에 한국에서 스톡옵션을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었고, 그 플랜을 유지를 하고 회차당 이제 다르게 플랜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던 상황이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보니까 연차별로 에퀴티 플랜이라는 거를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스톡옵션 계약이 이렇게 개별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보통 이 해외 자회사랑 뭐 에퀴티 플랜을 다르게 두 개로 보통 가져가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로컬 그 법에 맞게 미국은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2025년도 에퀴티 플랜을 뭐 승인을 따로 받고, 또 한국은 한국에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이런 부여 조건들을 따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은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통합해서 미국에 맞춰서 뭐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은 이렇게 하더라고요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 그 회사의 구조가, 오너십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탁 옵션은 주로 본사 거를 주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회사가 본사가 미국 회사고 지사가 한국 회사라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미국 회사에 스탁 옵션을 줘요. 본사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 회사는 한국이 본사고 미국이 지사예요. 그래서 미국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로컬에서 이제 하이어를 하죠. 그러면 그 직원들,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미국 스탁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본사인 한국 회사에 스탁 옵션을 주로 주세요. 항상 스탁 옵션은 본사 거를 받는 거지 지사 거는 받아서 사실 소용이 없어요. 전세 든 사람한테 이 회사, 이 집에 뭐 소유권을 나에게 주세요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가서 그 집주인의 그 집의 그 등기 퍼센테이지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 하나가 한국에서 사이즈가 좀 있어서 미국으로 지사를 내셨고 로컬에서 이제 하이어를 하셨어요. 이제 한국 분이 아닌 다른 나라 이제 미국 분들을 하이어를 하셨죠.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을 하면서 조건으로 월급은 이만큼이고 베네핏은 이거고 스탁 옵션을 줄게 라고 해서 고용을 하셨고, 그 경우 한국 본사에 스탁 옵션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지금까지 직원들 스탁 옵션을 줄 때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계속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영어로 된 계약서를 줘야 되니까 이거를 번역을 해서 쓸까 아니면 미국 직원들만의 계약서를 하나 만들까 막 이런 문의를 해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본사의 주식을 스탁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가 한국의 본사인지 미국이 본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잠깐 조금 부연하고 질문을 좀 더 보완드리면
스톡 옵션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규제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따르고 뭐 주총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서 뭐 발행을 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다가 뭐 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다라고 하면 중기부에 이제 신고하는 절차가 사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 보면은 에쿼티 플랜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주정부나 뭐 미국 정부나 이런 데에다가 미리 보고하고 승인하는 게 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한국은 주주 명부가 정관인가요?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죠. 미국은 주주 명부는 내부 서류예요. 어디도 밖에 저희도 주주는 등기부 등본에 안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등기부 등본에 주주가 몇 주가 발행됐고 뭐 이름이 주식수만 있는 들어가 있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바뀌었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랬나요? 제가 본 건 뭐죠? 그 말은 이름이 들어갔던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주주 명부와 누가 몇 %를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지는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밖에 등록이 되는 건 없어요. 그 세금 보고하실 때 그때만 이 회사의 주주가 뭐 어느 나라 주주인지 이 회사를 어느 나라 사람이 퍼센티지를 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그냥 이렇게 그때 세금 보고하실 때 들어가는 건 있는데 그래서 에quity 플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스타트업들이 와서 저희 스탁 옵션 주려고요. 스탁 옵션 주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첫 단계는 스탁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스탁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베스팅을 이렇게 할 거고 스탁을 옵션을 줄 때는 이 계약서를 쓸 거고 내용은 이렇게 되고 그 이제 주식법에 따른 그러한 이제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주주와 이사와 승인을 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계약서대로 스탁 플랜을 이제 그 스탁 플랜에 있는 내용대로 스탁 옵션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에quity 플랜이 있는 거를 그 밖으로 등록을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플랜을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뭐 몇 년 있으면은 몇 % 뭐 스탁 옵션 주고 몇 % 스탁 옵션 주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회사 내부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회사 사이즈에 따라서 뭐 큰 회사들은 이제 그 뭐 인사이드 우리 회사 규정은 이래라고 이제 정해 놓은 게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세요. 예, 그리고 하여튼 실무적으로 해외 자회사 직원들에게 우리나라 본사의 스톡 옵션을 발행해 주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게 훨씬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회사 직원이 항상 부여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관계를 만든다든지 약간의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풍성하게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중간에 네, 그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리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그 회사에서 독립지사 형태가 아니고 제가 그 한국인 국적으로 미국에다가 제가 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셋업하는 순서나 뭐 이런 절차들이 독립지사 설립하는 것하고 유사한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최대 주식 수를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은지 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싱가포르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은행 통해 가지고 그 싱가포르 지사에다가 그 투자금이나 이런 거 보내려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뭐 독립 지사나 아니면 제가 그 개인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이 부분을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은행들이 투자금을 보낼 때 어려움들이 많은지 없는지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독립지사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포메이션 할 때도 절차가 같으냐라고 하시는 건데, 네, 같습니다.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게 법인 설립이 되고 은행 어카운트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주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사가 될지 아니면 개인 회사가 될지 그때 가서 주주로 정해지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라 동일한 절차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최대 주식수.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주마다 조금 이제 그 법이 좀 다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최대 주식 수가 얼마고 뭐 이걸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텍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법인 등록 갱신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거가 1년에 800불이에요. 셋비로 주정부에 내는 게. 그런데 델라웨어에는 프랜차이즈 텍스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 등록하시는 그 텍스가 최대 발행 주식 수가 몇 주인지에 따라서 세금의 액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 설립을 하면서 저희가 여쭤봐요. 얼마 정도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얼마를 발행할지 그거에 따라서 최대 발행 주식 수는 이 정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가이드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델라웨어의 프랜차이즈 텍스는 최대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그중에 주식을 얼마를 발행했는지 이 회사의 에셋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게 막 바뀌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야지 돼요. 그거는. 그래서 뭐 얼마를 하세요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지사 역할만 할 거라 뭐 앞으로 주주들 투자받고 이럴 게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뭐 되게 조그만 액수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해서 세금 그 프랜차이즈 텍스를 좀 줄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그 최대 발행 가능한 주식 수가 많을수록 프랜차이즈 텍스가 좀 올라가는데 그 대신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다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돈을 보낼 때 그게 용이한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해외 투자 신고를 하기는 해야 돼요. 한국 안에서. 그렇긴 한데 상당히 용이하게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 보내실 때 뭐가 문제가 돼서 못 보냈어요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본사 지사 간에는 돈이 오가는 게 상당히 좀 쉽게 오갑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많이 보내세요. 하나는 이제 투자금으로 보내시는 경우, 하나는 론으로 보내시는 경우, 근데 론인데 뭐 이자 없이 100년 써도 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역 계약서를 통해서 본사 지사 간에 돈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용역 계약으로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해외 투자 신고하시고 돈을 이렇게 보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사실 별다르게 특별히 하셔야 되는 건 없으세요. 돈이 보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그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한국 쪽에 뭐 이렇게 보고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미국은 상당히 좀 시장 경제에 많이 맡겨 놓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됐거나 마피아와 관련됐거나 뭐 이제 공산당과 관련됐거나 공공에게 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냥 맘대로 해,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듬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거나 뭐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주식법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주식법은 미국이 더 복잡해요. 그 이제 주식 사기를 방지하고 잘 모르는 주주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법이 더 까다롭긴 한데 그래서 본사 지사 간에 돈을 보내실 때는 되게 플렉서블하게 쉽게 보내실 수 있으십니다.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에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설립돼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이제 해외 취득자 신고를 한다거나 관련 계약서를 본다거나 할 때 싱가포르 회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혹시나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쪽인 경우에는 송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분 정도 더 여기 말씀 듣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델라웨어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영업의 그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회성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 설립 기준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는 보통 코파운더가 떠날 때 지분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베스팅을 다 완료한 코파운더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로 남겨두는지 혹은 그것도 우선 매수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가는 게 일반적인지 이 두 개가 궁금합니다. 일단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첫 번째 그 영업 허가를 할 때 그 기준은 뭐냐라는 거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프레젠스가 있으면 영업 허가를 해야지 돼요. 그 비즈니스 프레젠스의 대표적인 거는 정직원이 이 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무실이 있을 때, 보통 그럴 때는 비즈니스 프레젠스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직원은 아닌데 계약직,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보통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는 프리랜서를 고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 주에서 그럴 때도 등록을 해야 되나요? 에서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직원은 이 회사의 일부고 회사를 represent 한다고 보는데 프리랜서는 우리 회사의 일부로 보지 않고 그냥 잠시 고용된 그냥 프로젝트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고용하실 경우는 그 주에 등록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캘리포니아 법인인데 콜로라도에 있는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콜로라도에 사시는 분이고 굳이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그럼 콜로라도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일을 하세요. 뭐 인터넷으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콜로라도 주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예스인데 콜로라도 이제 주정부에 연락을 했죠. 콜로라도에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할 건데 콜로라도 안에서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거다. 그냥 캘리포니아 법인을 위해서 집에서만 컴퓨터로 일을 할 거다. 그런 경우에 너의 주에 등록을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직원을 그 주에서 살고 있는 정직원을 고용하려면 예스인데 거기 그 주에서 이 직원이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럴 경우는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직원을 고용하실 거면 그 주에 영업허가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직원 고용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기억을 못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코파운더가 떠날 때 만약에 코파운더가 떠날 때. 대표님이 저보다 낫네요. 코파운더가 떠날 때.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굳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 거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굳이 큰 의미는 없고요. 코파운더가 떠날 때 약간 이제 베스팅을 다 하지는 않으시는데 그건 이제 저희 경험상 권해드리는 거기는 한데 베스팅이 다 됐는데 떠나는데 그 이제 계약서에 뭐 회사에서 먼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주주에게 주식을 막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회사 모르게. 아니면 경쟁사한테 막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주가 딴 데서 너의 주식을 사겠다는 오퍼를 받았을 때는 회사에서 먼저 그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줘. 여러분들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선 매수권을 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이 있을 때.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고 딴 데서 오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코파운더인데 주식을 얼마큼 갖고 있는데 그냥 회사를 이제 나갈 거야라고 했을 때 계약서 안에 넣으시면 되기는 해요. 회사를 떠날 때 뭐 이제 샀던 가격과 동일하게 팔고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세요. 아니면 떠날 때 오퍼를 하는 거죠. 이거에 팔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가 싫어서 떠나시거나 뭐가 맞지 않아서 떠나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떠나는 경우는 그거를 내가 그냥 가느니 이 돈이라도 받고 나가자 하고 그걸 팔고 나가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는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실 때는 오퍼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차피 베스팅 기간 지났을 때 뭐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디스카운트해서 사올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